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아시죠? 저는 제 이름 말하는 게 되게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잘 말을 하지 않아요. 자, 보통 좀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보통 인문 강의는 한 4회 정도 이렇게 걸쳐서 진행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냥 하루 만에 끝내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또 저저번에 인문 강의를 해보니까 4회 해보니까 너무 이게 좀 쓸데없는 것 같아. 사회식이나 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인문 강의 때 뭘 알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냐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경영학과가 아니라고 전제하겠어요. 즉 경영학을 전혀 배우지 않는 분들이 인문을 필요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전제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자 원가 관리학이란 과목이 이런 것이야라고 일단 과목 소개 그리고 원가 관리학에서 필수적으로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용어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회계학 공부하는데 원가 관리학뿐만 아니라 재무회계 등등 또 세법 공부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약간 기본 지식 같은 거 그런 걸 좀 소개해드리고 자 그리고 원가 관리학의 과목에서 배우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약간 맛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원가 관리학이라는 과목이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개관이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이걸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원가 관리학이라는 과목의 숲을 좀 그려 드리고 싶은 거지. 물론 숲을 그린다는 것은 제일 처음부터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원래 숲이란 게 윤곽만 아는 거잖아, 제일 처음에는. 그리고 하나하나씩 나무를 심어야지 전체 숲의 모습이 떠오르겠죠, 실은. 자, 그렇지만 숲이 전혀 어떻게 뭐 생겼다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무를 바라보는 것보다 대충 숲이 이런 모양이야.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나서 나무를 바라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숲을 좀 그려드리는 게 인문학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목표겠죠, 저의.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오늘 한 7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기본반 시작하면 바로 배우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 입문서를 보면 제가 입문서를 실은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좀 출판사고 좀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개정을 이번에 못하고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 교재로 할 건데 어차피 기본서에서 다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면 11장까지 있는데 이걸 다 배우지는 않아. 이건 4일분이니까. 그래서 요 중에 한 반 정도를 제가 오늘 다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교재에 없는 내용도 일부 소개를 해줄까 합니다. 오늘 아마 다루게 될 내용은 1, 2, 3장하고 8장, 11장 정도 제가 오늘 다룰 생각이에요. 나머지는 너무 좀 미리 뭐 배울 필요 없는 것 같아. 지엽적인 거라서 어차피 기본서에서 다 배우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자 원가 관리학이라는 과목이 뭐냐라는 거지. 원가 관리학이라는 과목 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잖아요. 재무회계도 처음 들어보고 자 전제가 경영학과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원가 관리학이라는 게 처음 들어보는 거죠. 자 원가는 뭐죠? 코스트죠, 코스트. 한글이 더 어렵죠. 코스트가 더 쉽죠. 뭔가 비용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자, 뭔가가 뭐 어떤 자원이 소비가 되면 뭐 소비된 어떤 비용 원가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원가라고 해요. 뭐 관리라는 게 뭐예요? 자, 관리는 자 우리는 기본 전제가 영리 기업. 우리가 배우는 이 원가 관리학에는 대상이 일단 영리 기업의 대상을 해요. 뭐 영리 기업뿐만 아니라 이 기관을 곰곰이 생각하면 정부 기관도 있고 또 비영리 단체도 많이 있죠. 이것들을 일단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정부 회계라는 것도 1차 과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회계에서 이제 그런 건 좀 일부 다루게 되고 보통 재무 회계하고 원가 관리학에는 영리 기업을 전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리란 게 뭐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하죠. 비영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예를 들어 뭐 교육을 뭐 목적으로 한다거나 어떤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우리는 철저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전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자, 영리 기업에서는 일단 회계란 걸 필요로 해요. 회계란 게 뭐냐면 영리 기업이 다양한 활동을 하겠죠. 뭐 영리 활동이란 다양한 활동을 할 거예요. 또는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활동도 많이 필요로 하겠고. 자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라는 게 발생하죠. 어떤 활동에 따라 어떤 재무적 결과라는 게 발생해요. 재무적 결과란 화폐 금액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결과를 말해요. 화폐 금액으로 측정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결과들이 발생할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하는 어떤 수단이 필요한 거죠. 자, 화폐 금액을 뭔가 보고하는 수단이 필요하죠. 자, 이걸 정리해 놓은 과목이 간단히 말해서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회계라고. 뭐 회계는 크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회계는 크게 재무 회계란 것과 관리 회계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원가 관리 회계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과목 소개는 좀 이따 다시 해드릴 거고, 여기서 관리란 말이 등장하죠. 관리란 것은 다시 관리란 걸 설명하다가 지금 엉뚱한 대로 지금 튀었어 보니까, 자, 원가는 제가 설명해 줬죠. 좀 이따 다시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 소개할 거고, 관리란 말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리란 게 영리 기업의 관리란 건 뭐예요? 영리 기업의 관리란 기업 내부 관리잖아.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 영리 기업이 기업 내부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즉 기업 내부의 경영 수행을 함에 따른 기업 내부의 경영 수행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건데, 기업 내부의 경영 수행 과정에서 필수가 바로 관리라는 절차죠. 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필요로 할까요? 다양한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한단 말이야. 어떤 화폐 금액을 가지고 이걸 토대로 어떤 관리 행위를 하게 되겠지. 이 화폐 금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원가라는 거예요. 원가. 자, 내가 어떤 제품을 제조해요. 그러면 제품 제조에 따른 원가가 얼마냐,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지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원가 관리 회계란 다시 한번 좀 이따 과목 소개하겠지만, 자, 원가를 계산하고 이걸 기업 내부 경영 관리에 활용하는 회계를 말해요. 자, 그래서 짝 줄여서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회계란 게 궁금하죠. 회계란 게 뭐냐? 그러면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가 있다. 크게 두 축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회계는 재무 회계, 관리 회계. 뭐 나머지 뭐 세무 회계도 있고 뭐 정부 회계도 있지만 이건 좀 부수적인 거고, 크게는 재무 회계, 관리 회계. 자, 일단 그것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통해서 한번 좀 배워봅시다. 자, 이게 어떤 영리 기업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무슨 주식회사. 그러면 영리 기업에 뭐 CEO가 있겠지. 이렇게 대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부사장급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어떤 사업부자 형태일 수도 있고, 뭐 또 이 아래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여러 가지 구성원. 머리가 크네. 뭐 이렇게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건 기업 내부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자, 이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 외부 자들도 있을 거예요. 자, 크게 주요한 세 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국가 정부기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국세청, 세금을 징수해야 되니까, 자, 국세청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또 자, 이 기업이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필요로 하잖아. 근데 내부 자금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자, 외부 기관으로부터 뭔가 차입이라는 행위를 할 수도 있죠.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돈을 빌려준 자를 우리가 채권자라 그러고, 이 기업이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채권자인 뭐 은행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채권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면 은행. 뭐 안 줘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기업을 믿고 투자한 자, 최초로 자금을 투자한 자, 또 중간에 투자한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주주라 그러죠. 자, 주주는 이 법인하고 별개예요. 자, 법인이 있고 주주가 있는 거지. 법인은 법에서 인격을 별도로 부여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면 바로 뭐가 나와요? 실은 이름이 정해지고, 그리고 자기 어떤 번호가 나오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민등록번호라 그러잖아.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잖아. 물론 주민등록증은 한참 있어야 나오지만, 그 전까지는 학생증으로 나의 신분을 증명하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지만, 번호는 미리 부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법도 자 그냥 우리 정부에 어떤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번호하고 비슷한 법인등록번호가 나와. 그래서 법에서 인격을 부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법에서 별도로 부여된 어떤 인격체인 거지. 법인은. 이 법인하고 별개로 주주가 있는 거죠. 주주. 자, 꼭 명심해야 될 게 주주는 기업 내부자다 아니면 외부자다. 외부자다. 가장 중요한 외부자다. 이 기업을 믿고 투자한. 자, 이 둘 다 이 기업에게 돈을 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좀 달라. 채권자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준 거야. 대신에 중간에 이자를 받기로 하고 원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주주는 좀 달라. 돈을 믿고 투자했지만 다른 형태로 받기로 한 거야. 원금을 내가 회수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아. 바로 자 원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 기업이 엄청 잘 되면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 기업이 망하면 원금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뭐 중간중간에 뭐 배당 같은 걸 받을 수는 있겠지. 근데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배당은. 기업이 정하기 다름인 거지. 좀 다르죠 의미가. 여러분들이 또 주주죠? 뭐 했으면 주식 투자 한 번이라도 또 한 사람이면 그 회사의 주주인 거야. 근데 소액일 거니까 소액 주주라 그러죠. 조금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대주주면 공부할 필요 없죠? 그러잖아. 네, 우리도 다양한 주주였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 주주였겠죠. 여러 법인에.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외부자,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 그래요. 그러면 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 이걸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들도 이 기업의 어떤 회계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죠. 회계란 것은 화폐 금액으로 표현된 수치라고 일단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까 잘 생각해 보면 이 기업의 개괄적인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하겠죠. 뭐 이 기업의 개괄적인 재무 정보를 보고하는 서식을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해요. 재무에 관한 여러 표라는 뜻이야. 재무에 관한 여러 표.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서 보통 연말 12월 31일 시점에서 또는 매월 말 시점에서 자, 이 기업의 자산은 어떠한지 얼마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기업의 부채는 또 얼마나 되는지 이 기업이 갚아야 될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자, 이 기업의 또 자본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관한 정보를 자, 기록한 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라 그래. 재무제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리고 또 이 기업의 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난 1개월 동안의 경영성과. 자, 경영성과라고 하면 이 기업이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또는 투자와 재무활동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돈. 일종의 수익이라고 말하죠. 이거와 자, 그걸 벌기 위해서 발생한 코스트, 원가라고 하죠. 자, 수익과 원가 비용을 자, 표시해서 이익이 얼마냐, 이 기업이 뭐 지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지? 자, 이렇게 경영성과를 이익으로 보고하는 표를 뭐라고 한다?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방금 말한 이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또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매우 또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예요. 자, 흑자도산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이익은 많이 났어. 뭐 이익은 손익계산서상 1,000억을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도산해버릴 수가 있어요. 부도가 났다는 것은 갚아야 될 채무를 그 시점이 못 갚은 거지. 그러면 바로 그냥 부도 처리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이렇게 유예를 해줘요. 그냥 조금씩 밀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한 3차까지 안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채권단들이 협의해서 부도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흑자도산이란 이익은 났는데 손익계산서에 이익은 보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자 원금을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해서 부도 처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우리 흑자도산이 하는데 그러면 흑자도산이라는 건 매우 치명적인 거잖아.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만 가지고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더 필요로 할까요? 이 기업의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지난 1년 동안에 현금 유입된 게 얼마지? 내역은 어떻게 되지? 현금 유출된 건 얼마지? 내역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 내역을 통해서 이 기업의 현금에 관한 흐름을 추정할 수 있어. 이 기업이 현금이 부족하겠다. 또는 뭐 남겠다. 또는 어떤 식으로 현금이 들어왔겠다. 이 기업의 현금에 관한 것은 충분한 건지, 유동성은 충분한 건지, 이런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라는 걸 또 작성해 줘야 돼.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가 방금 말한 세 가지예요. 이거 위에도 뭐 재무제표의 부속 명세서도 재무제표의 일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지, 재무제표는. 부속 명세서도 다 재무제표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요 3대장은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손익계산서. 이 세 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라는 거야. 자, 이런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해. 재무회계. 재무회계. 뭐 재무회계는 자,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냐면 일단 첫 번째. 자,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 회계? 자, 외부 보고 목적이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의 재무 정보를 이렇게 보고하고자 하는 목적이야. 그러니까 외부 보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회계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재무제표라는 정보지.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는 자, 약어로 그냥 FS라고도 적어. 자, 재무제표라는 정보를 주고자 해. 재무제표의 3대장은 자, BS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재무상태표와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IS라고 흔히 말하는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현금흐름표 등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봅시다. 애우자고 하고 그냥 꼬리를 무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적을 필요 없어요. 이런 건 다 책에도 다 있고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근데 우리의 마인드를 확장하기 위해서, 즉 재무회계, 원가회계를 공부할 수 있는 이 머리를 좀 열어두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는 거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되겠죠. 공부란 게 바로 그 100m 스타트 라인을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바로 시험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시험 공부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100m 스타트 라인에 서서 시험 공부를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 뭔가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한 거죠. 자, 이걸 닦아야 되는 게 이제 이번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되어져야 될까? 어떤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즉 뭔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저 이러이러한 경제적 사건에 관한 회계학적 처리는 이렇게 하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에 보고하시오. 이렇게 정해져야지만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재무제표에 있는 요 과목하고 요 금액이 이러이러한 걸 토대로 이 기업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추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해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게 바로 뭐죠? 그렇지. 이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바로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 회계 기준 IFRS라고 흔히 말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은 매우 어떻게 보면 불운한 세대예요. 우리가 90년대 말에 IMF만 안 왔으면 그 어려운 국제 회계 IFRS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 우리는 미국 회계 기준을 실은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미국 회계 기준, 그 다음에 유럽식 IFRS는 완전히 반대예요. 자, 흔히 우리 유럽은 법이 불문법이라고. 다시 소리 말이 바뀌었어. 유럽은 성문법. 독일 생각해 보면 모든 걸 다 법전에서 다 정해놓고 있잖아. 어떤 사항들을. 미국은 불문법이야. 그래서 판례가 중요하잖아. 판례. 어떤 다 정해놓고 있지 않고 대략 정해놓고 판결을 통해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뭐 그런 소설책 보는 거 보지 않았어요? 그 하버드 법대에 그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책이 있었잖아.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 거기 보면 판례를 공부하잖아. 판례법. 불문법이기 때문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정반대예요. 약간 유럽은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게 매우 추상적이고 미국은 좀 심플해. 성문법 이렇게 느낌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아주 간단해서 심플하고 현재 평가 같은 것도 별로 안 하고 딱 그 좀 객관적인 수치를 좀 중요시 여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좀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좀 단순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IMF 이후에 자 IMF에서 자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하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줬잖아. 그 이후로 이제 유럽식 방법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좀 뭐지? 철학을 좋아해. 모든 철학자가 다 유럽 태생이잖아. 이거 이 IFRS 규정을 보면 매우 좀 철학적이야. 이거 또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욱더 표현을 어렵게 해놔. 왜? 해석이 안 돼야 되니까. 해석이 잘 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걸 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가능한데 이걸 또 수시로 바꿔.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 방법 했다가 좀 일정 시간 지나면 또 어떤 이유가 등장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 또 바뀌고 또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첫 번째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또 수시로 또 좀 바꿔주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직역에서 약간 가공한 게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재무회계가 예전에 좀 단순했는데 지금은 이 해석이 안 되는 게 좀 많아. 어려운 사항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은 재무회계가 또 매우 중요해요. 뭐 원가거래액이 안 중요하냐? 나중에는 별로 안 중요해. 실무할 때는. 이쪽으로 진출할 거 아니면. 근데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지. 재무회계만큼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지. 합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과목이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필요하다. 준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K.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같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필요해.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어떤 식으로 즉 뭘 중요시 여겼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뢰성이 중요한 건지 신뢰할 만한 건지 그다음에 뭐 비교 가능성 또는 어떤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어떤 질적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중에 뭐가 더욱더 강조되어야 될까? 자, 이거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즉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된 이 재무제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자, 3에 의해서 작성된 2번은 어떤 특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까? 믿을 수 있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 외부자니까 기업 내부를 모르잖아. 그래서 믿을 만한 정보인 거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게 신뢰성이라는 질적 속성이에요. 신뢰성이 중요시해야 되는 거야. 신뢰성. 신뢰할 만한 정보인 거냐. 자, 한 요 정도만 좀 재무회계의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다 부수인 거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볼까요?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 경영자, 중간 관리자, 종업원. 크게 최고 경영자, 관리자, 종업원이야.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내부 정보 이용자. 이 사람들도 이 안에서 활동하지만 기업 내부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들이지. 그래서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어. 뭐 진도가 중요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수업을 좀 자유롭게 할 거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뭐 하나 의문점이 생기면 그거 해결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뭐 이 용어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게 공부의 출발점이어야 돼. 자, 내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계가 관리 회계예요. 이 사람들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관리에 도움이 되는 회계, 관리 회계. 관리 회계의 첫 번째 목적은 반대. 내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내부 보고하고자 하는 목적이야. 내부에 보고하고자 하는 목적. 내부 보고 목적. 그러면 어떤 소식을 보고해야 될까? 뭐 딱 정해놓은 게 있을까? 잘 생각해보면. 기업마다 굉장히 다양하겠지. 기업의 형태들이. 기업의 이 내부 모습들이.
이거 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또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딱 정해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식으로 뭐 재무제표 딱 몇 가지로 나열해 놓을 수 있겠다면 거의 불가능하겠다. 불가능해. 그래서 딱 정해놓은 소식 없어. 그냥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일종의 특수 보고서라고 용어를 쓸 뿐이야. 이 보고서는 딱 정해진 게 없는 거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특수 보고서야 그냥. 너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뭐지? 물어보고 그거에 맞는 보고서. 이걸 제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특수 보고서. 그러면 이 특수 보고서는 어떤 준거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것도 자유로운 걸까? 자유로워. 그냥 편할 대로 딱 정해놓은 거 없어. 준거가 없어. 준거 기준. 그러면 준거 기준 없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응? 더욱더 까다로운 거지. 준거 기준은 없지만 뭔가 그 유용한 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건 있는 거잖아. 자, 우리 수학 공부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준거가 있는 거예요? 법에 딱 정해놓은 게 없잖아. 그렇지만 보편 타당한 기준에 있는, 즉 보편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있는 거잖아. 수학이란 것도. 이것도 똑같은 거지. 준거는 없지만 타당한 건 있는 거지. 유용하고 타당한 건 있는 거지.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즉, 딱 정해져 있는 걸 익히는 게 편한 사람은 재무이가 훨씬 쉽고, 그냥 내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사고가 편한 사람은 원가원리가 쉬워.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측정한다는데, 뭐, 너 현실적이냐, 약간 뭐, 감정적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성적이냐? 뭐, 난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감정적인 사람이 이쪽이 맞아. 근데 약간 현실적이고 그런 사람이 이쪽이 맞고. 딱 정해진 걸 눈으로 확인해야지 편한 사람은 이쪽이 맞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공상적이고 좀 감정적인 사람이 이쪽이 맞고. 내 느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 잘 모르겠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배워보면 알겠지. 뭐 둘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뭐 2와 3, 뭐 이 특수 보고서는 뭘 가장 중요시 여길까? 신뢰성? 아니지. 여기는 내부자니까 좀 실수해도 돼. 혼나고 그냥 잘리고 끝나는 거지. 뭐 상관없잖아. 근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 잘 생각해 보면 이 보고 목적이 뭐냐? 목적에 맞는 보고해야 되는 거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목적 적합한 보고서냐? 목적 적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뭐 비교 가능성, 신뢰성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물론 신뢰해야 돼. 신뢰할 만해야 되겠지. 못 믿으면 안 되겠지. 믿을 만한 정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목적에 맞는 내용이냐, 목적 적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그래서 관리에게는 뭘 추구하는 회계냐면 목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회계고, 재무에게는 믿을 만하냐, 신뢰성을 추구하는 회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요런 좀 특징이 좀 달라요. 자, 목적 적합한 보고해야 된다는 거지. 자, 관리회계가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회계다. 이렇게 일단 딱 알아두고, 그러면 내부 정보, 내부 관리에 어떤 게 필요로 하냐는 매우 다양하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범주화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조금 이따 다시 알려주겠지만, 자, 기업 내부자들이 어떤 관리를 하냐면 계획을 수시로 세우겠지. 경영 계획에, 그다음에 실행에 옮기고 또 어떤 통제를 하겠지. 자, 통제라는 행위를 해. 또 의사결정 수시로 하겠지. 대안이 한 개만 있지 않고 선택 가능한 대안이 뭐 2개 이상이면 그 중에 뭘 선택할 거지? 이게 필요하잖아. 의사결정. 또 원가도 줄여야 되고 품질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한 3가지 범주로 구별해서 우리가 관리회계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제 어떤 범주냐는 좀 이따 언급해 주도록 하겠다. 자, 일단 2가지 차이점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원가 관리회계가 남아있어. 원가 관리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떤 유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보충 자료 좀 봅시다. 제가 오늘 나눠준 거.
여기 보충 자료 가져가세요. 보충 자료. 기업 형태 부위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이걸 뭐 다 알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력도가 아니신 분은 이것부터 헷갈려 버린단 말이야. 이것부터 명확히 하고 가자. 자, 기업의 형태는 크게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과 상기업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 모든 회계는 다 이 세 가지 형태 기업을 다 다루는 거지. 근데 초점이 다른 거지. 자, 재무회계는 주로 모든 형태가 다 등장하지만 주로 상기업 위주로 정해놓은 회계야. 상기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회계고, 원가관리회계는 세 가지 다 다루지만 주로 제조기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회계예요. 그러니까 재무회계가 상기업을 전제로 다루다 보니까 제조기업에 관한 뭔가 빠져 있는 거지. 자, 이걸 보완해 주고자 하는 게 우리 원가관리회계. 관리회계 아니라 원가관리회계. 조금 이따 배우는. 자, 그러면 먼저 제조기업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한번 가볍게 음미해 봅시다. 제조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유가 나온다는 거죠. 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제품이란 게 나와. 유가. 우리 핸드폰, 여기 제가 핸드폰 적어놨죠? 휴대폰이라 했네. 휴대폰 적어놨지. 휴대폰이 갑자기 짠 만들어져. 원래 휴대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잘 생각해 볼까요? 휴대폰에 뭔가 재료가 투입되잖아. 이걸 원재료라고 말을 하겠지. 원재료가 있어야지 뭐 플라스틱, 뭐 스틸 이런 게 좀 들어가야지 휴대폰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원재료를 외부에서 구입해서 이걸 투입을 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원재료 구입과 투입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 또 원재료만 있으면 갑자기 얘가 허공을 뭐 부유해서 얘가 뭐 저절로 뭐 휴대폰으로 바뀌나요? 아니잖아. 사람이 노동 활동을 해줘요. 사람을 채용해서 이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생산직 근로자가 뭔가 생산 활동을 수행해야지 이게 원재료가 휴대폰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노동력도 내가 고용을 해서 투입을 해야 돼. 노동력도. 자, 이것만 있으면 또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좀 뭔가 부족하죠. 기계도 뭔가 있어야지. 자, 원재료를 기계에 투입해서 기계에서 휴대폰 외형을 딱 찍어서 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사람이 손으로 뭔가 부품도 부착하고, 뭔가 또 기계를 또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력이라는 것도 또 사용되어져야 되고, 매우 많은, 자, 원재료 노동력이란 것 위에도 매우 많은 기타 자원들이 많이 투입돼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자,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그래요. 생산 요소. 자, 세 가지 원재료 가장 중요한 거. 그다음에 노동력.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냥 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기계장치 등. 이런 생산 요소를 내가 다 제일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니까 구입해서 사용을 해줘야 돼. 투입을 해줘야 돼. 그래서 구입 및 투입하여, 자,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까지 하는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제조기업이라 그래. 그래서 가장 예를 들어보면 휴대폰을 제조하는 회사. 휴대폰을 제조하는 회사. 제일 처음에 휴대폰이라는 게 없었어. 근데 이제 생산 요소를, 원재료, 노동력, 기계장치 등을 내가 구입해서 투입하여 무에서 휴대폰이라는 유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 기업. 이걸 우리가 제조기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조기업은 딱 봐도 복잡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내부에서 뭔가 이 제조업이 만드는 이 제품의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 그러죠? 자, 참고로 이 제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은 재무회계에서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주는 과목이 원가회계라는 과목이야. 좀 이따 등장하는 원가회계라는 과목에서 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운 거야,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서비스 기업. 서비스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자, 방금 만들어진 휴대폰. 이걸 이제 뭔가 이 도매업, 소매업에 뭔가 운송하는 업체가 필요하잖아. 아니, 제조업에서 딱 그 공장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 보관 창고에 딱 쌓아놨어. 뭐 저절로 우리가 이걸 소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소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휴대폰을 어디 가서 사요? 휴대폰 판매 업체에 가서 사는 거잖아. 휴대폰 유통업체를 가서 사는 거지. 즉 휴대폰 대리점, 매장 같은 데 가서 사는 거지. 백화점에서 살 수도 있고 뭐 대리점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사기 위해서는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누군가 유통을 해줘야 되겠지. 뭔가 운송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운송업체가 바로 뭐냐면 서비스 기업이야. 휴대폰을 운송하는 업체. 만들어진 휴대폰을 도소매에 운송하는 업체. 그러면 운송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하. 운송이라는 서비스가 발생하는데 이 서비스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냐면 용역이라 그래. 용역. 백골단 용역 이런 거 아니고 그것도 용역이지만 흔히 용역이란 것은 서비스를 한글로 표현한 거야. 서비스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용역이라고 표현해. 용역. 그래서 용역이란 걸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 서비스 기업이야.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뭐 서비스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용역이 있겠지. 전력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운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그래서 서비스는 판매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 제공이라고 말을 하지. 운송 서비스 제공 이렇게. 전력 서비스 제공, 통신 서비스 제공.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서비스가 있지? 뭐 교통도 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 오기 위해서 뭐 교통 서비스를 이용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가 배달, 또 음식 서비스. 음식점도 뭐가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이야. 음식점도 제품을 만드는 거 아니야. 상품도 아니고 서비스를 음식 서비스란 걸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야. 음식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의 특징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올 때는 용역이라는 게 없었던 거잖아. 아무것도. 무에서 뭐가 발생한 거예요? 용역이라는 서비스라는 유가 발생한 거야. 무에서 유가 생겨난 거야. 이것도. 그래서 뭐하고 거의 유사하냐면 제품하고 유사해. 단지 제품은 유형적인 형태가 존재하고 용역은 유형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야. 전력이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운송이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 근데 뭔가 우리가 이용을 하잖아. 뭔가 유형적인 걸 이용하는 느낌이잖아. 딱 그런 거야. 바로 눈으로 물질적인 건 없는 거지만 무에서 유가 서비스라는 유가 만들어지는 걸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서비스 기업도 무에서 유라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구체적으로 이것도 자원을 구입해서 투입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자원도 원재료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유라는 어떤 그 원유를 투입해서 전력이라는 거로 바꾸어줘야 되는 거니까 뭐 이게 전력 생산 설비를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또 필요하단 말이야. 자원이. 원유가 아닐 수 있지. 잘 몰라 나도. 내가 원가 관리액이지 내가 뭐 제조업체가 아니니까 뭐 또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도 뭔가 원재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 항상 필요한 건 아니겠지. 근데 노동력도 필요할 수 있어. 그리고 기타 자원도 필요하겠지. 뭐 기계장치 또는 차량 운반구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재료, 노동력, 공기구 등을 구입 및 투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해. 뭐 생산된 휴대폰 판매업체에게 운송하는 운송업체가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업체예요. 그러면 요 서비스 기업의 회계 처리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을까? 양쪽 다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얘를 대상으로 삼지는 않아. 자, 그러면 얘는 서비스 업체의 대부 원가 계산은 뭘 준용해서 하냐면 제조업의 원가 계산 과정을 준용해서 하면 돼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무회계보다는 우리 관리회계 쪽에서 주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나오고 서비스 기업의 대상으로 원가도 물어보고 관리회계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제조업의 원가 계산 과정을 준용해서 해결한다.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뭐에서 뭐로 바뀌는 게 비싸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바뀐다는 거지. 제품이냐 서비스냐 요것만 달라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생겼다는 거지. 뭔가 생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을 구입 및 투입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기업, 가장 간단한 형태. 상기업은 특징이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야.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유를, 다시 유. 그러면 상기업자는 이 만들어진 제품을 뭐라고 용어로 쓰냐면 상품이라 그래, 이걸. 뭐 제품이 용어만 바뀐 거지, 뭐로? 상품으로 용어만 바뀐. 파는 쪽은 제품이라 하는데 사는 쪽은 상품이라는 거지. 그래서 상기업은 유에서 제품에서 유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말만 바꿔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조기업이 생산된 제품을 구입 및 이거는 이제 투입하는 게 아니라 보관,
보관은 진열까지 포함한 개념이야. 잠깐 보관한 걸 진열. 오래 창고에 쌓아놓은 걸 보관이라 하겠지. 다 넓은 의미로는 보관이라 하는 거지. 그래서 보관하여 판매하는 기업을 말해. 구입해서 그냥 진열 및 보관해서 파는 기업. 그러니까 어때? 원가 계산이 좀 간단하지 않아? 상품의 원가는 특별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알지 않을까? 상품의 원가는 뭐예요? 내가 살 때 지불한 금액에다가 자, 살 때 뭔가 또 부대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것만 좀 얹으면 되겠지. 그러겠죠? 뭐 살 때 이 상품의 원래 원가에다가 뭔가 수수료가 더 나갔어. 그러면 그것까지 더 얹어야 되겠지. 내가 살 때 지불했던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파는 쪽하고 사는 쪽하고 원가가 달라져. 파는 쪽은 내가 휴대폰을 예를 들어 100만 원에 팔았다면 이 판매업자에게 100만 원이 판 원가가 되는데 사는 쪽은 100만 원과 또 운송비가 더 별도로 발생했어. 10만 원. 그러면 110만 원 주고 산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10만 원이 상품의 원가가 되는 거지. 뭐 그때 100만 원은 제조업자 몫이고 제조업자가 판 금액이고 다시 용어를 좀 불명확하게 알려줬네. 제조기업. 자, 그 다음에 서비스기업. 운송회사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상기업이 있는데 원가가 다 달라요. 수익도 다 다르고. 자, 각 기업에 팔아서 내가 번 수익,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원가를 생각해 보면 자, 여기는 100만 원 받고 팔았다 합시다. 근데 이걸 만드는데 이 휴대폰 만드는데 자, 70만 원이 들어갔어. 70만 원. 뭐 원가를 계산해서 70만 원 열파하겠으면 이익이 나오겠죠? 이익이 얼마로 잡히는 거야? 3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주로 배워야 될 게 요 70만 원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요거 배우는 거야. 이게 원가액의 몫이야. 자, 그러면 서비스 기업은 자, 요거는 이제 수익이 요 운송과 관련해서 내가 10만 원 대가를 받기로 했어. 뭐 운송비로 10만 원 받기로 해서 10만 원이지. 그러면 10만 원 운송과 관련해서 뭔가 내가 뭐 운송비가 발생했을 거 아니야. 뭐 기름값도 들어갔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노동력에 대한 급여도 발생했을 거고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발생했어. 자, 이 계산도 얘하고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이익을 잡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상기업은 자, 얼마 주고 이걸 샀냐면 일단은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최소한 100만 원은 준다는 이야기고 또 10만 원 얘가 부담하기로 했어. 이 사는 쪽이. 그러면 10만 원까지 더 부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최소 원가 얼마 발생했어요? 110만 원 발생했지. 내일은 원가 계산이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살 때 얼마 나간 거지? 110만 원 나갔어. 근데 요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150만 원 받고 팔았다면 이익이 얼마? 40만 원. 내일은 원가가 심플하게 계산되어지니까 우리 원가액에서 공부하진 않아. 얘는 재무액에서 공부하는 거라 끝. 상품의 원가는 끝. 재무액에서 배운다. 우리는 얘들의 코스트를 계산한 게 우리의 관심사다. 이렇게 일단 좀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상기업.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쫙 나와 있고 그 상기업의 상품 원가 계산은 간단하니까 재무액에서 배우면 된다고 돼 있고 제조기업의 제품 원가 계산은 복잡하니까 원가 관리액의 제품 원가 계산 파트에서 이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을 배워 나갈 거예요. 좀 이따가 어떤 방법들을 배울 거냐는 알려줄게요.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방법이 있어. 약 36가지나 있어. 갑자기 공부하기 싫죠? 네, 그 나열식으로 배우지 않아. 그러면 끝도 없지. 한 10여 가지 배우면 돼요. 10여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제도 한번 풀어볼까 우리가. 자, 생산 요소를 구입 및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조기업. 방금 배웠으니까 방금 다 맞힐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것도 못 맞춘다 그러면 방금 배웠는데 이쪽 적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냉정히 생각해 봐야 돼. 꼭 회계사 세무사 꼭 안 돼도 상관없어. 살아가는데. 빨리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2번. 자원을 구입 및 투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뭐라 그래요? 서비스요.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인 거지. 그 다음에 제조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 및 보관하여 판매하는 기업을 뭐라 그래? 상기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기업이 있다. 우리 원가 관리에게는 시험 문제는 세 가지 다 기업 나오지만 약 95%는 제조기업 전제고, 아니 잘못 말했네.
98%가 제조기업 전체, 약 2%가 상기업과 서비스 기업,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비중을. 자,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9페이지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다시. 자, 원가 관리회계라는 과목까지 소개하고 1교시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원가회계란 걸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공부할 자격이 주어졌어. 원가회계란 딱 하나만 비추고 가두자. 제조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의 뭘 계산할 회계를 말한다.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회계다. 나머지는 지금 몰라도 되겠어. 자, 원가회계에 의해서 세 번째 줄 제품 원가 계산을 하는 회계,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뭐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제조기업이죠. 제조기업의 제품 원가 계산을 하는 회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공부해. 다양한 제품 원가 계산 방법들을 알려주는 회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회계 약 반 정도가 원가회계인데, 약 반 정도는 이 제조기업의 제품 원가 계산한 방법들을 익히는 거야. 한차랑 같이 요것들을 익혀나가는 회계. 그러면 자, 그 이제 그림을 좀 이해해 봅시다. 원가회계는 이 재무회계, 관리회계랑 별도로 존재하는 거죠. 이 두 가지랑 별도로 약간 특수한 회계야. 별도로 원가회계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여기다 표시를 해볼까? 뭐 원가회계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제품 원가 계산 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그래서 얘는 왜 별도로라고 생각하냐면 재무회계랑도 일부 관련이 있고, 즉 이런 거지. 왜 얘를 별도로 회계라고 논하지 않냐면 얘의 반은 재무회계 쪽이고 반은 관리회계 쪽이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별도로 생각하는 게 좋아. 원가회계라는 게 별도로 있고, 요 중에 반은 재무, 여기에서 창출된,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 원가에 관한 이 정보가 어디에서 이용되냐면 재무회계에서 이용돼. 제조기업에 뭐 작성할 때 이용될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용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재무상태표는 이 기업의 자산이라는 걸 보고해 줘야 된단 말이야. 뭐 이 기업의 자산은 12월 31일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해. 뭐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조기업은 재고자산이란 거예요. 재고자산. 재고자산. 자산 중에 재고자산이 있는데, 재고자산이란 제조기업이 원재료를 내가 구입했겠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네, 구입을 한 원재료를 다 안 쓸 수도 있잖아. 자, 예를 들어 100억 원어치 원재료를 샀어. 올해 1년 동안에. 근데 약 99억만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1억 원어치는 지금 원재료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그럼 이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뭐예요? 자산이잖아. 1억 원어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 원재료. 그래서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재고자산에 뭐 원재료도 있겠고, 그리고 12월 31일 밤 12시에 딱 확인해 보니까 이 제조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제조하는 장소는 뭐라 그러죠? 공장이라 그러잖아. 공장. 공장이 있잖아. 공장은 들어봤죠? 공부하기 싫으면 공장 가서 근무해도 좋아요. 되게 대우받을 거야, 요즘에. 생선지 굴러져가 요즘에 엄청 귀해. 자, 공장이 있어. 뭐 공장에서 12월 31일에 이렇게 제품을 뚝딱뚝딱 제조하다가 그냥 만 상태로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 공장 라인에 현재 제품이 제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멈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죠?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게 바로 자산이잖아. 이것도 자산이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현재 만들고 있는 과정이잖아. 만들고 있는 과정을 영어로, 자, work, 작업 중이란 뜻이야. in, 작업 중에 있는 process라 그래. 작업 중에 있는 과정이란 뜻이지. work in process. 이걸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재공품이라 그래. 재공품. 재공품.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묻지 말고, 이건 용어니까 그냥 재공품이라 그래. 재공품. 그러니까 현재 공장 안에서 만들고 있는 상태로 있는 요 가액이 2억 원어치다 그러면 2억 원어치 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재공품이라는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재공품이라는 재고 자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으면 공장에서 어디로 보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자, 우리는 제조기업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개의 어떤 장소가 있어요. 자, 먼저 외국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겠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 바로 공장에서 놔둘까? 아니면 어디에 있을까 이게?
원재료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있겠지. 원재료 보관 창고에 12월 31일에 있는 금액이 원재료 금액이야. 이해됐죠? 뭐 여기서 이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원재료가 어디로 투입되겠어요? 그렇지. 공장에 투입되겠지. 뭐 공장을 의미하는 게 제공품이야. 공장을 제공품이라 그래. 공장을. 12월 31일에 공장에 머물러 있는 어떤 상태에 있는 금액도 있겠지. 이걸 우리가 제공품 재고라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공장에서 완성이 됐으면 어디로 보내질까? 바로 대리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제품 보관 창고에 이동이 되겠지. 그래서 제품 보관 창고에 있다가 판매가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제품 보관 창고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비로소 제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제품. 그래서 제조기업은 재고 자산이 무려 3개나 있어. 최소한. 그에 반해서 상기업은 이렇게 3개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제조기업이고 상기업은 뭐밖에 없을까? 상품밖에 없어. 상품 사서 진열 및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 안 팔고 12월 30일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에게는 요 말만 주로 나와. 재고자산 하면. 근데 이제 제조기업은 3개가 있는 거지. 얘는 없어지고. 그래서 왜 재무에게는 왜 이걸 안 배우냐면 원가 관리에서 배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원가 관리에서 배우니까. 뭐 현실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하고 나서는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원가 관리에서 배우니까 보완을 해주는 거지 우리가. 개념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 상태표에 BS에 자산이란 걸 보고해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원재료 특히 제공품 제품 요 금액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할까? 제품 원가 계산을 해야지만이 제공품이 얼마가 남아있고 제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서는 이 가액을 알 수가 없어. 원재료 가액은 제품 원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내가 산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산 금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큼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가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공품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가 계산해야지만이 알 수 있어. 내가 외부에서 산 게 아니잖아. 내부에서 내가 뭔가 원재료, 노동력, 기타 자원들이 투입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였잖아. 그리고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원가 계산을 해야지 제품의 원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가액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제품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지. 제품 원가 계산. 자, 제품 원가 계산을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다. 뭐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회계가 뭐죠? 원가 회계니까 원가 회계를 해야지 재무회계도 된다는 거지. 재무회계도 완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가 회계에서 창출된 정보는 어디에 도움이 된다? 재무회계,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자 내가 제품을 팔았다. 이 제조기업이 매출액으로 잡혔겠죠. 수익으로 잡혔겠지. 뭐 이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뭐라고 하냐면 매출 원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회계 원리 배웠으니까. 자 상기업은 상품의 매출액이 있을 거고 상품의 판 금액만큼 매출 원가로 잡히듯이 자 판매된 제품의 원가가 매출 원가야.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매출 원가이듯이. 그래서 매출 원가라는 게 있어.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도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제조기업의 매출 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가 계산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원가를 계산해야지만이 이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가액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이제 이해가 될까요? 그 그림이 원가액에서 제품 원가 계산을 한다. 여기서 이 창출된 제품 원가 정보가 첫째 어디에 이용된다? 재무회계. 재무회계 뭐에 이용된다?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금액 확정에 이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재무회계에서는 이 부분은 다루지 않는 거야. 이 부분은 원가관리액에서 다루는 거지. 원가관리액에서. 근데 원가관리액에서 배웠으니까 시험 문제는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원가회계처럼 이걸 물어보진 않아. 이 결과를 가지고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지. 자 이렇게 좀 끊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재무제표 작성은 우리는 별로 또 중요하지 않아. 이 원가관리액에는. 우리는 요거까지만 중요해. 원가 계산까지만. 이 계산 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는 실은 재무회계 파트인 거지. 그래도
양쪽이 약간 겹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우리 쪽에서 배우고 우리 쪽에서 안 나는 건 재무회계 쪽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요 경계선이 명확하진 않다. 초록색이 좀 강조 표시잖아. 중요한 거잖아. 초록색이 원가관리회계, 안중현 하얀색이 재무회계.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좀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입문을 좀 해나갈 생각인데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어떤 강의든지 도움이 돼야지. 뭐 이거 진도만 나간다 해서 어차피 이거 다 배워. 이 책은 나중에 찢어버려도 돼요. 어차피 기본서에서 다시 다 등장하는 내용이고 더욱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등장하니까 이걸 달달달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네, 이제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나중에 기본서를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창출된 제품 원가는 또 어디에 필요할까? 자, 기업 내부의 이 최고 경영자, 관리자, 종업원들이 뭔가 경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필요로 할까? 제조업인데 이 제조업의 제품 원가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지 뭔가 특수 목적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제품 원가가 필요로 하는 보고서가 종종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 내부 경영 관리에 당연히 필요하겠지. 이건 너무 많이 필요할 거야. 너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창출된 제품 원가 정보는 재무회계 재무제표 작성과 관리에게 기업 내부 경영 관리에 필요로 한다는 거. 그래서 자, 이제 드디어 우리 교과서 제목 나온다. 우리 과목의 제목 3번. 자, 우리가 배우는 건 뭐죠 이제? 관리회계도 아니고 원가회계도 아니야. 우리는 원가 관리회계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 이제 요걸 배운다는 거지. 우리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배우는 회계예요. 우리의 공부 범위는 이거예요. 자, 1부는 원가회계를 배우는 거야. 제품 원가 계산 정보를 창출하기 위해서. 2부는 여기서 창출된 정보를 관리회계에 활용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관리회계의 전반적인 것은 경영학 과목이란 말이야, 실은. 경영학이 배우는 게 뭐예요? 기업 내부 관리잖아. 이게 경영학과 겹치는 게 되게 많아. 근데 경영학과 겹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떤 것만 우리는 딱 추려서 배우냐면 원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것만 우리의 공부 대상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회계라고 용어를 쓰는 거지. 관리 회계. 원가 정보를 어떻게 내부 경영 관리에 활용해서 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거냐. 무슨 말인지 우리는 숫자를 다루는 과목이야. 뭐 마케팅 이런 거 배우지 않아. 뭔말 이해됐죠? 인사관리 이런 거 배우. 이런 건 다 경영학 과목이야. 우리는 이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치가 중요한 과목이다. 수치다. 개념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문은 원가회계,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아직 소개 안 했어 제가. 관리회계를 뭐뭐 배우냐는 2교시 때 소개해준다. 개간이라는. 즉 제가 강조하는 게 좀 있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안 해도 되죠? 원래 오리엔테이션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깜빡했네. 자, 원가관리회계가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안 하고 바로 그냥 수업 해버렸네. 좋아요. 그러면 1교시가 많이 됐으니까 1교시는 원가관리회계 과목이 이걸 배우는 거야. 이까지만 소개해주고 순서를 좀 바꿔서 2교시 때 한 1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 하고 원가관리회계 다음 페이지 보면 개간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글이 요게 제가 생각하는 원가관리회계 수비란 말이야. 이걸 머릿속에 딱 앞으로 띄우는 게 우리 공부 목적이야. 하나씩 다 배워나가는데 항상 공부할 때 우리가 뭘 하고 있지 이걸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줘야 돼. 그냥 한번 막연하게 공부하면 이게 남지가 않아. 하나하나씩 이제 배우는데 이게 뭐에 해당하지? 이걸 딱딱 그 주소하는 거야. 이 전체 숲에 이 나무를 하나씩 심는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요 개간을 알려줄게요. 뭐 제일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한번 들어는 봐야지. 자꾸 들어봐야 돼.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게 딱 띄어지는 순간 그 이제 합격할 자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2교시 때는 오리엔테이션과 요 개강까지 진행합시다. 요 이제 3교시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장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어요, 2교시는.